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학하고 여러분. 중간고사와 또 고난주간, 한 주간 잘 지내셨고요. 이제 다시 우리 봄학기의 하반기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요. 여러분이 또 열심을 보이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 교육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과 또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학기가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학기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힘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학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서 중세 시대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 그다음에 신약 시대, 신약 시대는 주로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흔히 암흑기, 역사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중세 시대인데 사실 중세 시대는 교육에 있어서는 아주 진일보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크게 이 세 가지 시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구약 시대의 교육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네 가지를 구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이집트에 있었던 모세가 받은 교육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그때 있었던 교육을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리고 70년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살았던 포로 후기 시대에 어떤 교육이 있었는가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히브리 교육의 본성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짓는 이분법에 익숙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히브리라는 이런 용어를 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세속 문화라는 것의 구분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다고 믿었던 것이죠. 지난번 우리 상반기의 마지막 강의 이럴 때도 살펴봤지만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이 히브리 백성들이 믿었던 바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배우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컨텐츠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 기독교 교육이 히브리 교육의 어떤 이미지와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출발하게 되죠. 자, 출발했다는 것 자체는 그가 이미 살고 있던 곳이 어디인가를 설명해 주는데요. 창세기 11장 31절에 32절 말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므로 스며 베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짧게 나오는 아브라함 가정의 가족사인데 이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처해 있던 환경, 그가 받아온 교육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도 속에 이스라엘이 보이시죠? 지중해에 붙어 있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오면 이제 홍해가 있고요. 네, 오늘 이집트 땅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땅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되면 과거에 페르시아만 인도의 북서부가 페르시아인데 그 페르시아만에 수메르라는
문명이 있습니다. 인류의 4대 강, 인류 문명의 발상의 4대 강 중에 두 가지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죠. 뭐 성경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겹쳐 있는 공간이었으니까 얼마나 비옥하며 동시에 문명이 많이 발달되었겠습니까?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이곳에 고대 수메르가 있으면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런 수메르에서 우르 보이시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 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수메르는 나중에 바벨로니아가 되고 아시리아가 되기도 하죠. 바로 그런 문명의 중심부에서 아브라함이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대부분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러나 그의 생애 가운데 받았던 교육의 많은 내용들은 이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은 것이 100%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의 문명의 교육은 어떤 것인가? 이때는 이제 교과서가 종이로 나오지 않고 이처럼 부드러운 점토판에다가 도장을 찍듯이 각인을 만들어서 이걸 굳히거나 구워가지고 서판을 만드는 방법. 요즘 이제 개인적으로 아이패드를 들고 공부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 당시에 이제 이것이 이 점토 패드가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것이 이제 책의 한 페이지가 되는 하루치의 분량이 되는 저것도 누군가 노예를 시켜서 저걸 필사하듯이 매일매일 찍어내었겠죠. 이런 개인의 점토 패드를 들고 교육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미 아브라함 시대 수메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일반적인 학교는 교사의 도움을 받는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고요. 학생이 이제 장차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나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남자아이들 중에는 왕족 또는 귀족 계층들이겠죠. 여자아이들 중에는 부유층의 딸들만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수석 교사, 시니어 티처, 수석 교원, 시니어 클락, 그 다음에 전문가, 그 다음에 서기관을 비롯한 직원들이 그렇게 도와주는 모형입니다. 이런 수메르 학생들이 배운 과목들을 살펴볼까요? 수학, 음악, 언어, 그 다음에 퍼블릭 서비스. 어떻게 지도자니까 어떻게 백성들을 도와야 될 것인가? 지오그라피, 지리학이죠. 보테니, 뭐 박물학 내지는 식물학이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마술까지도 배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클래스룸 구조가 아니고 열린 정원의 안뜰, 고도야트나 벽돌 건물 같은 데서 이런 점토판을 어, 새겨서 말리고 굽고 그러니까 벽돌이 발달하게 된 것이죠.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좀 날카로운 나무로 글씨를 새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부터 12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을 비롯한 그 12명의 야곱의 아들들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이삭, 야곱, 이삭과 야곱 그리고 나중에 요셉의 빼고로 이 이스라엘과 그 11 아들이 그 가족이 70명이 정착하는 곳이 고센 땅이죠. 이때 이제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직업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목동이지요. 아, 이삭 때부터 목동을 그래서 에서와 야곱 사냥도 하고 양을 키우기도 하는 목동, 목축, 사냥의 직업이 되죠.
그런가 하면 이삭 같으면 우물 파기 이런 것이 또 그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는 달리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 주 직업이었기 때문에 정규 교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업 교육을 받게 되죠. 현장에서 받는 목축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이외에도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나 또 할례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중에 하나 땅의 약속이 있죠. 이런 약속이 교육의 대상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과 또 생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진 거죠.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해 교육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여기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의 유형을 나중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히브리인들의 지식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사람이 진리를 발견하는 모습으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필요한데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는 추론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공부하죠. 그러나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과학과 철학을 공부합니다. 이처럼 교육의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모세부터 왕국 이전까지 이집트에 있었던 교육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무디 선생이 표현하기를 120세까지 살았던 모세에게는 세 가지 40년이 존재하죠. 첫 번째, 애굽의 왕궁에서의 40년, 썸바리의 모세입니다. 두 번째,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입니다. 80될 때까지 장인의 양떼를 치죠. 노바디의 모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그라들지 않은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직전까지 가는 것, 마지막이 갓 선발이의 모세입니다. 첫 번째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서 애굽에서의 최고의 교육, 궁중 교육,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받았던 교육을 생각해 보면 이집트 사원과 연결된 성직자 학교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마술, 의학, 종교를 가르칩니다. 나중에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돌아와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때 마술사들, 술사들이 나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죠.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이 애굽의 술객들의 지팡이가 변한 뱀을 잡아먹는 일이 생깁니다. 모세의 능력에 탁월함이 있죠. 왕실은 이 젊은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지도자로 양성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왕실이 후원한 학교에서 원활한 정부 운영을 위한 사람을 양성하는데 거기에 여기 모세도 왕자의 역할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옛날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 씨가 지금도 그 아드님 살아계시죠? 그분은 58년생이신데 그분은 육군사관학교를 가시죠. 네. 뭐 그런 거죠. 맨날 어, 그 왕가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특별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처럼 모세도 이집트 왕자로서 이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런 교육에는 수학, 지리, 시, 천문학 등의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집트 신왕조 시대가 있는데요. 이제 이 시대는 출애굽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까 보았던 그런 이제 모세가 와서
그 출애굽하는 그런 시대이죠. 앞에서 보았던 요셉의 그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시대가 아닌 모세가 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신왕조 시대입니다. 이때는 궁전과 사원의 서기관 학교가 번성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일꾼으로 나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라미드와 국고성 람셋 같은 걸 지으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교육은 없고 자격을 갖춘 어린이들에게만 학교 통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교육, 흔히 말하는 공교육 이런 것이 이집트 신왕국 시대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집트 종교가 원하는 태양신인 라를 섬기는 개인적인 그 태양신에게 경건함을 보이는 그런 존재를 만드는 것이 부각되는 시대입니다. 어, 모세 시대의 교육. 자, 모세는 개인적으로 왕실 교육을 배우죠. 그래서 이집트의 상형 문자나 가나안 문자를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그가 받았던 조기 교육의 왕실 교육, 왕궁 교육의 엘리트 교육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태어난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어, 나일강에다 던져버리라고 하는 그런 폭정의 시대 가운데도 어, 악의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산파들을 통해서 모세를 살리고 그의 집에서 길리우다가 결국 어, 나일강에서 갈대상자에 넣어 띄우게 되지만 그 엄마가 나중엔 유모가 되죠.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배우게 되는데 이것이 다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출애굽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기록하는 자로 모세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공식적인 교육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이 매일 같이 이동하면서 생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물려주고 또한 여기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바로 쉐마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6절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또 광야를 걸어갈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칠 책임은 학교에 있지 않고 부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삶의 현장에서 가정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었습니다. 이때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성막과 성전입니다. 자, 아까 신왕국 시대에 이집트가 경건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죠. 그건 이제 태양신을 숭배하는 경건한 사람을 키우는 게 목표였습니다. 자, 방향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은 것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히브리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 가는 그 노상에서 교육의 핵심적인 목표는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었고 광야의 매일매일이 이런 성막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열왕기 상하 역대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무엘 상하 시절에는 소년 사무엘처럼 일반 평민인데 제사장 가문이 아닌 다른 아이들도 성막에 맡겨져서 교육을 받는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통 때문에 나중에 사무엘은 선지자 양성 학교를 세워서 교육시키는 일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의 핵심에는 성막,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되죠. 아주 기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왕국 시대입니다.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또 나중에 결국 이제 분리가 되어서 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 이전에 이제 다윗의 왕궁도 먼저 지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왕궁과 관련해서 훈련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도권 학교 중에서 정치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던 성막을 중심으로 하던 교육이 이어져서 성전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가르치는 직분으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죠. 또 사무엘 선지자가 만든 선지자를 위한 선지자 생도 학교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보면 선지자 학교 생도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기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선지학교에서 예레미야, 바룩, 이사야 같은 제자들이 배출을 되게 됩니다. 자, 왕국 시대를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시스템, 교육의 시스템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시야 왕 시대에 성전 재건을 하면서 성전이 예배의 제기능을 하지 못하다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전 청소를 했는데 거기에서 율법서가 발견되죠. 여러분 그러니 그 이전엔 얼마나 깜깜하게 율법책을 공부하지도 않고 성전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가두어두었는가 이런 걸 돌아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요시야가 성경에서 율법서를 발견하고 영적으로 흥분해서 가르치게 하는 일들이 바로 요시야 시대의 개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흥과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네 번째, 바벨론 포로기와 포로 후기의 교육입니다. 자, 바벨론 유배 기간 이후까지 히브리 민족에게는 서기관 계급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빈약합니다. 그렇지만 계급으로서는 아니지만 시작하는 시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이때 에스라라는 한 인물 속에서 서기관 계급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8장을 보면 자, 에스라서가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스룹바벨에 관한 스토리고요. 에스라는 8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8장 11절에 보면 에스라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제사장은 아시는 것처럼 혈통을 따라 물려집니다. 20대 때 수습을 서고 30세가 되면 정식 제사장이 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 아니면 아들은 결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제사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책입니까? 그런데 제사장 겸 학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언급합니다. 세 번인가 반복해요. 자, 그것은 이 학사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경학자의 원형, 또 주석가, 공식적인 교사, 영적인 지도자 이런 의미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배와 교육, 공동체 관리를 목적으로 회당, 시나고그가 시작이 됩니다. 조선 시대에 이제 서당이 있었죠. 훈장님이 계시는 그런 컨셉으로서의 회당이 비로소 바벨론 포로와 후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회당을 잠깐 볼까요? 매주 토라를 공부하는 대규모 성인 교육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돌아가셨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침례교 집사님으로 계시면서 성인들을 위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셨습니다. 주일학교 교사했다 그러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도 유년 주일학교 교사를 한 것처럼
오해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성경 공부 교사가 되었습니다. 매주 토라를 공부하도록 하는 거죠. 집회가 있고 성경 공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교육기관은 체계집 벳 하셰퍼, 중등 교육기관은 연구하는 집 벳 하미드라시, 그다음에 고등교육기관은 아카데미이죠. 그래서 벳 하미드라시, 연구하는 집, 바로 회당이 이루어지죠. 유대인들은 성전이 중앙성소법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한 곳만 있고 다른 곳에 가면 10명의 성인 유대인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성인들 대상으로도 계속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회당 교육과 가정 교육의 병행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은 학문과 기술이 아니라 주로 토라를 가르치는 것이고요. 또 유대인의 교육은 생계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 사람과 인격 형성에 관한 교육이고, 생활 교육은 직업 교육을 통해서 견습생으로 이루어집니다. 흔히 도제 제도라 그러죠. 기술을 한 가지 스승 밑에서 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그런 교육이 바로 도제 제도이고, 다른 표현으로는 어펠렌티스이라고 표현합니다. 견습을 통해서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는 의무를 갖고 있었고요. 자녀들은 집에서 가장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학교의 시초는요. 자, 우리 이미 보았던 것처럼 이 모세 시대에, 또 아브라함 시대, 더 멀리 나가서 아브라함 시대에 수메르인이나 모세 시대의 이집트 사람들처럼 교육을 위한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정교육을 중심으로 신앙 전수와 직업 훈련이 계속되어지다가 바벨론 포로를 다녀오면서부터 율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때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을 풀이하는 미시나, 바로 에스라 같은 사람들을 통해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주석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미시나, 연구의 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교재를 가지고 이제 신약 시대 직전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주된 교사가 되어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유대인의 학교 시스템이 형성되는 광경을 보게 되지요.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면 교육의 상징들이 많습니다. 절기와 축제, 이 자체가 하나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우리 보통 요즘도 현장학습 가지요. 네. 체험학습도 갑니다. 수학여행도 가지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절기와 축제를 통해서 1년 내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막과 성전이 교육의 내용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직접적인 교육의 내용들이 되지요. 환상의 내용도 있고 성경 그 자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재미나게도 유대인들 성인들은 이런 테필린이나 메주자 같은 것, 팔락테리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묻고 해서 하지요. 저도 성지순례를 교인들과 같이 한번 가서 기도처에 같이 가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기도하러 들어와서 바로 이 테필린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작은 가방을 하나 들고 들어오더니만 기도의 자리에 딱 앉더니 이제 캡 쓰고, 그다음에 이 가죽끈을 팔뚝에 다 묶고, 그다음에 이제 옷도 입고 막 이러면서 그 과정이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교육의 내용들이죠.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걸 그대로 준수하면서 표를 닦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 그 호텔의 방에도 이런 메주자라는 게 있습니다. 요 안에 보면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이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가정교육과 회당교육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약 시대의 교육입니다. 신약 시대의 교육이에요. 자, 대표적으로는 뭐 예수님의 교육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기독교, 다른 말로 하면 기독이란 말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다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란 말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의 또 다른 말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다 메시아흐란 단어가 세 가지 직분에 사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에게 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메시아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자 선지자이시자 제사장이시기도 한 이 세 가지 직무가 예수님에게 합해지는 포커스 온되는 일들이 있지요. 자, 이런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 랍비로도 불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 안에는 메시아와 랍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티칭, 프리칭, 힐링 세 가지로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 랍비로서 예수님 모습이 그 면모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렵게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너무나 이해가 잘 되면서도 권위가 느껴졌다.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읽을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시작은 예수님의 교육에서부터 살펴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3대 사역 나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란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티칭, 프리칭, 힐링 세 가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천국이라고 마태가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위해서 티칭, 프리칭, 힐링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 가르치시며 티칭이 중요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의 큰 특징은 눈높이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는 일이었고요. 또한 삶 자체로 가르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브랜던 하일만이라는 분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9가지로 정리를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권세 있는 가르치심이었다. 예수님은 이야기꾼이셨다. 이야기로 가르치셨다. 오늘날 표현하면 이제 내러티브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통해 충격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억에 남을 만한 말씀을 던지셨다. 만드셨다. 크래프트. 그다음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셨다. 그다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생생한 예화를 사용하셨다. 하늘을 나는 참새를 보라. 공중나는 제비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에 있는 휘어져 추수한 들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반복하셨다.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강화시키셨다. 예수님은 경험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가 선포하신 대로 실제로 행하시는 분이셨다. 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탁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런 모습처럼 교실에서 가르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교실에서 가르침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가르치는 내용으로만 하게 되죠.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좀 찔립니다. 여러분을 또 같은 공간 안에서 먹으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쉽죠. 제가 그 유학 와서 박사과정 하는 어떠한 수업이 있었는데 인텐시브 수업이었는데요. 그 일주일 동안 5세 동안 하는 건데 제가 그때 캔사스시티에 수업을 받으러 가면서 밥통을 하나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뭐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타지에서 온 분들이 같이 수업
받다 보니까 미국 음식 사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반찬도 준비해 가고 미리 이제 가서 수업 같이 받을 분들과 카톡창이 만들어지고 같이 밥해 먹을 사람 이래 가지고 네. 그 나중에 보니까 교수님도 같은 호텔에 묵고 계셔 가지고 그래서 같이 이제 밥을 저녁 한 끼를 쭉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더 친해지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같이 동행 동거하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교육하셨던 시죠. 네. 자, 2-3 세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신약 시대의 가르침 제일 중심이 하나님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사가 되시죠. 신자들을 가르칠 수 있고 교회에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시다. 기독교 교육은 삼위일체를 반드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세기 초에는 이제 디다케라는 것이 나옵니다. 미드라시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드라시는 포로 후기 때 나온 것이고요. 2 세기 초에는 디다케라고 해서 교리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세례를 받을 사람들을 위해 교육이 베풀어지게 되는데요. 두 가지 길의 가르침, 구약의 유대 종교의 지혜와 교육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게 되고요. 3 세기에 오면 교부 터툴리안을 중심으로 세례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회개에 관해서 다 세례 준비 교육하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강조하고요. 4 세기에 오면 로마 교회의 감독인 힙폴리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적 전승이라는 교재를 통해 교리 교육의 실질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 기독교의 교육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이후의 시대이지요. 자, 이 시기가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체계화되고 조직된 또 가장 오랜 시간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만 가톨릭이죠.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가 당장 로만 가톨릭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 뭐 중세 교회 역사를 배우시면 이 부분이 참 재밌는데요. 사실은 로마 제국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 초대 교회는 먼저 이 중동 지방에서부터 발생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사도행전의 기록도 있듯이 북아프리카에 또 기독교가 굉장히 번성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안디옥, 그다음에 로마,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런 곳에서 기독교가 번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알고 있는 콘스탄틴 좀 이따 살펴보게 되어 있는데요. 콘스탄틴 시대에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에서부터 오늘날 튀르기에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눠지게 돼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 내용은 이제 중세교회 역사에서 배우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비잔틴 제국이란 것이 동로마 지역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원래 있던 이제 서로마, 로마에 있던 그곳에 황제는 이 동로마로 와 버렸고요. 황제가 없는 로마에서 황제가 세워졌다 망하다 반복을 하다가 그 황제가 양쪽에 두 곳에 나눠져 있다가 서로마, 오늘날의 그 로마, 이태리 로마에서는 황제가 쫄딱 망합니다. 대신에 누가 정권을 잡고 쥐락펴락하느냐? 바로 로마의 교황이, 예, 원래는 로마의 이제 대주교였겠죠. 주교가 권세를 잡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로만 가톨릭이란 말이 유명해지게 되고 미리 옮겨왔던 것은 이제 정교라는 의미의 올소덕스라는 의미로 러시아 종교의 뭐 이런 이름으로 예, 나라 이름 붙이고 정교회 이렇게
붙이게 되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면 뭐 천주교라고 표현되는데 중세 전체를 다 말하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시기입니다. 그 전에는 적어도 7세기까지는 이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로마 카톨릭은 작은 교회였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최초의 로마 황제고요. 기독교를 로마 공식 종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을 중심으로 핍박받던 종교에서 이제 인정받는 종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로만 카톨릭이 발생하게 되고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자, AD 311년에 로마의 패권을 가지고 막센티우스와 결전을 벌입니다. 이게 밀비오 다리의 전투인데요. 이때 이제 콘스탄틴이 전쟁에 나서면 이 전쟁 지면 죽으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게 환상을 주셔가지고 보시는 표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라는 이런 의미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이런 의미의 표상을 보여주고 콘스탄틴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 제가 로마의 국교, 황제가 되면 국교로 기독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전쟁에 이기게 되고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 국교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허용이 되고 AD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되면 아예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국교화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AD 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고 선택할 수 있게 된 거고요. 핍박이 끝나게 된 겁니다. AD 380년에는 로마의 국교화가 됩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효과가 있겠죠. 국교가 되면 핍박은 안 받지만 가짜 신자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로마 가톨릭은 이런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로마 주교가 교황이 되는 최상위층을 형성. 자, 이런 초기 기독교 시대, 중세 직전에 이런 시대 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도덕적 재생에 두고 있다는 거죠. 구원이 교육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도덕 교육과 종교 교육이 있었고요. 도덕 훈련은 삶의 가치와 미덕을 가르치고 올바른 시민을 만드는 것이고 종교 훈련은 기독교에 관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초기 기독교 교육의 내용에는 교회 교리의 기본 요소, 교회 예식, 그리스도의 도덕적 덕목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자, 가르치려면 기관이 필요하겠죠. 기독교 가정은 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 교육기관이었다. 기독교 가정과 교회 학교가 있었는데 교회 학교가 조금 더 전문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세례자 예비교리학교, 카테쿠메넷 스쿨입니다. 예비신자.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학습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세례교인이 되죠.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컨퍼메이션 입교를 통해서 정식 신자 교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교리 교육, 예비 신자 교육을 적어도 한 2년씩 받았다고 해요. 철저하게 훈련했던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이때 기독교 교육의 고등기관은 대성당학교, 마치 이제 리더십을 훈련시키는 그런 학교라고 할 수 있고요. 교육 방법에는 즉흥 강해, 설교 방법이죠. 권면법, 예법, 예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다음 교리교육법, 교리를 암송하게 하는 거죠. 네. 자, 중세 기독교의 교육을 보겠습니다. 중세 시대 대부분의 학교 교육은 수도원, 수녀원, 대성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데 여기에 샤를마뉴 대제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 샤를마뉴 대제는 학자들을 시켜서
더 읽기 쉽도록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를 개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학교는 교회가 주로 운영하고요. 대성당 학교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긴 대학들이 그런 예에서 조금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으면 다 학교가 있었어요. 이런 수준에 더 뛰어넘는 것이 바로 대성당 학교와 대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좀 뭐랄까요? 대중교육과 또한 엘리트 교육이 구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상인 나오고 성직자, 부자 교육하게 되고요. 과거의 지식을 보존한 책들을 복사하며 배우는, 필사하며 배우는 그런 학교들이었습니다. 커리큘럼에 보면 문법, 수사학, 라틴어, 전문학, 철학, 신학, 수학 구성되고요. 읽기, 쓰기가 모든 학교에서 가르쳐졌고 성직자에게 여기엔 더 신학이 덧붙여지고 상인과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산수도 가르치게. 누가 학생이 됩니까? 학교를 다니면 이제 재정이 필요하죠. 성직자, 부자, 귀족이 학교를 다니고 14세, 15세에 학교를 마칩니다. 이 당시는 박사가 20대 초반이 될 정도였습니다. 20대 초반 중에 박사가 나올 정도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26살에 썼으니까 이미 그때 그는 22살에 박사를 받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직장을 갖거나 또 대학을 또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상위층이 아니면 여성은 교육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고요. 이때 교사의 역할은 주로 수도원의 장로나 또 위대한 사상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비교해 보면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수들도 많이 필요하진 않았던 거죠.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식이 되고요. 필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대부분의 학교에는 한 명의 교사가 있었습니다. 자, 주요 인물들을 볼까요? 샤를마뉴 대제, 최초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자,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죠. 게르만족의 독일입니다. 독일이라는 나라의 힘이 좀 세지면 독일 왕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불립니다. 근데 힘이 약해지면 그냥 독일 왕입니다. 예. 독일이 힘이 세지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고. 네. 그래서 별도의 영역에 있는 영토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독일과 주변 나라의 연합체를 일컫는 그런 이름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위대한 로마를 재건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샤를마뉴 대제가 최초의 대성당 학교를 설립하고요. 중앙 집권적 자본을 갖추고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불릴 수 있었겠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글쓰기를 장려하는 문맹 퇴치 운동을 했던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피에르 아벨라르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요. 저명한 작가이고 신학자이면서 가장 뛰어난 교사 중에 한 사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대성당 학교에서 가르칠 때 교사가 있었죠. 교회 운영한 학교에 교사가 있지요. 그때 이제 피에르 아벨라르는 그런 교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아주 뛰어난 작가이면서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그가 최초로 월급 받는 그런 교사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학교와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고소합니다. 왜 고소했을까요? 네, 가르침의 방향이 다르기도 하지만 급여를 제대로 안 줘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재미난 건 피에로 아벨라르는 엘로이즈라는 수녀와 서로 요즘 같으면 여사친, 여자 사람 친구, 남사친, 남자 사람 친구 이런 관계였는데 이게 뭐 사랑인지 수녀는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참 아주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세 번째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11세기, 12세기 등장하는 뛰어난 철학자이지요. 자, 보시는 그림은 라파엘로가 그린 아덴 학당의 모습인데요. 제일 중앙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 책을 한 권씩 들고 있어요.
근데 플라톤이 들고 있는 책은 뭐냐? 티메우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바로 우주론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 아덴학파의 모든 인물들이 다 등장하는 귀한 그림이죠. 근데 이 속에 플라톤이 책 한 권을 들고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그림에서 X자를 그음이 제일 센터에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책이다. 바로 우주론에 관한 책을 설명. 그만큼 큰 기여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어, 토마스 아퀴나스가 또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철학,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신학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은 신학 밑에서 섬기는 것이다. 신학의 시니어로서의 철학론을 설명합니다. 자, 이 중세 시대에 뛰어난 발명품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대학교입니다. 중세 대학교가 나옵니다. 자, 9세기부터 13세기에 인구가 폭발하게 됩니다. 도시가 번성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도시로 유입이 많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유럽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큰 나라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이 봉건주의 이런 중심의 도시 국가들이 유럽에 많았습니다. 근데 서로 영토를 확장하다 보면 전쟁이 또 심했죠. 이합 집산이 많이 됩니다. 뭐 마지막 입세란 책에 보는 것처럼 뭐 프랑스 땅이었다, 스위스 땅이었다가 막 이런 일들이 번복되는 일들이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왜 중세가 이처럼 난리를 겪느냐? 바로 상속 제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여왕도 왕비도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왕이 죽으면 그 왕의 땅인 제국의 땅이 그 나라의 땅이 아들들에게 분배가 돼서 나눠져야 돼. 유산 상속이 돼야 되겠죠. 아들이 9명이면 적어도 9개, 10개 이상의 땅으로 나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왕이 아들을 또 돈 많이 났습니까? 아들 이제 유산 상속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주 넓은 나라도 아들의 숫자만큼이나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온 제도가 뭐냐? 장자 상속 제도가 나옵니다. 유산 상속은 장자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으면 아버지의 통치하는 나라의 땅이 아들의 땅과 똑같이 일치되는 거죠. 대신에 어, 다른 둘째 아들부터 나머지 아들들은 유산을 하나도 못 물려받는 거죠. 유산을 물려받더라도 아주 이 통치에 지장이 없는 작은 땅만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 상속 제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차남, 삼남, 뭐 칠남, 팔남 그렇게 순번이 떨어지는 아들들이 되면 그 장남이 형이 일찍 죽지 않아서 일찍 죽어서 형제들에게 유산 상속이나 왕권 계승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 도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왕자들이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연구하기 시작하고 자기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자기 무술을 닦아서 군대에 스스로가 이제 장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 그래서 장자 상속 제도가 왕권을 중심으로 펼쳐지다가 좋으니까 재산이 유지가 되고 가문이 유지되니까 이걸 또 이제 귀족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귀족 자제들이 모여서 지식이 필요하고 또 기술이 필요하니까 만든 것이 최초의 대학이 되기 시작하죠. 우니베르시타스 스디움 제네랄레 이것이 이제 유니버시티가 되는 것이죠. 길드란 제도 아시죠? 상공인들이 연합체를 이루고 마치 노조를 이루는 것처럼 해서 교섭도 하고 그렇죠. 길드 원칙에 따라서 대학이 설립되어서 학생들이 모여서 월삭을 거두고 교수님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이 거둔 돈으로 사례도 하고 또 자기들이 또 필요한 또 경비를 쓰면서 그런 조직이 만들어져서 대학이 이루어지게 되죠. 학생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들도 그렇게 되어야지만 학생 노조랑 교수 노조가 같이 올리는 거죠. 이런 중간 역할을 바로 대학이라는 집단이 하게 되는 거죠. 흔히
본관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학교의 운영 체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건물을 소유할 필요가 없고 위치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교수가 있는 곳이 대학이 될 수 있어서 유동성이 큰 특징이 됩니다. 자, 아까 보았던 피에르 아벨라르 최초의 고용된 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 나의 스승이 가장 격렬하게 비판하고 나의 교리를 가장 신랄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나의 학교로 몰려들 정도로 힘과 권위를 얻었습니다. 이 교사가 원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교육의 장이 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때 이제 학제를 보면 BA, Bachelor of Art 되죠. 학사. 그래서 리버럴 아트가 있고요. 기본적인 학문을 배우고 여기 이제 철학을 배워서 총 4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리버럴 아트 스쿨이 있죠. 그래서 이런 리버럴 아트 스쿨은 사실 미국에서 대학들보다 유니버시티보다 역사가 오래되기 때문에 학교 이름 뒤에다가 칼리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전문대학을 예전에 번역할 때 칼리지라고 붙고 그 다음에 단과대학을 얘기할 때 칼리지라고 썼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칼리지는 마치 유니버시티에서 학업처럼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죠? 네. 최초의 흑인 미국 대통령, 네, 오바마, 네. 오바마가 나온 대학이 물론 이제 나중에 편입해서 콜롬비아로 갔지만 1, 2학년을 다녔던 대학이 옥시텐탈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LA와 파사데나 인근 접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 네. 그 다음에 보스턴에 가면 제주잇 예수교도들이 만든 보스턴 칼리지란. 그래서 보스턴 칼리지가 보스턴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사실 보스턴 유니버시티가 보스턴 칼리지보다 조금 어, 이렇게 늦게 생긴 학교 떨어집니다. 보스턴 칼리지가 더 좋은 학교라고 사람들이 평을 내려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칼리지니까 전문대학인 줄 알고 잘 안 가는데 예, 그런 편견이 있지요. 그래서 리버럴 아트 스쿨을 나와가지고는 직장 바로 직업을 전문성 가질 수 없고 어째 원래 이것은 교양 중심의 교육이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원을 가서 석사를 받으면서 전문성을 기여하게 되고 이런 이제 리버럴 아트 스쿨 위에 의학, 법학, 신학이라는 학문들이 좀 놓여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직도 미국에는 이런 제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중세 교육의 현대적 의의가 뭐냐? 이 조직화된 교육이 비로 출발한 시점이고요. 대학교가 출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보았던 것처럼 문명 퇴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샤를마뉴 대제의 그 열성을 가지고 현대 글쓰기의 기초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 문명 퇴치, 일리터러시, 문명이죠. 이걸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 핵심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옛날에 야학이란 그런 제도들이 비공식적인 학교가 존재했지요. 그리고 중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존하는 대부분의 서적 지식이 이 당시에 만들어지게. 자, 그래서 우리 구약과 신약과 또 초기 기독교와 중세 교육까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